대한민국의 역사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5.18 같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다면 이제 우리의 연구는 여러분들 지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식인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5.18 인식, 지금 5.18의 역사만 아니라 5.18에 대한 인식의 역사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5.18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의 조사입니다. 5.18에 대한 조사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88년에 청문회가 있었고 그 뒤에 검찰 수사가 있었고 검찰과 국방부의 합동조사가 있었고 국방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 큰 조사만 이렇게 4차례가 있었습니다. 큰 조사만, 작은 것으로는 4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국가기관이에요. 무려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22년 말까지 만 3년 동안 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조사관만 80명이 넘어요. 과연 이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의 끝에는,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5.18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해라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한 그 의견을 행정부에서는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열성적으로 발표해 주신 이동욱 위원도 바로 그 조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9년에 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과 국회에 중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 중간 보고서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6개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간 보고서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대적인 국가적 위원회 사업, 노무현 정부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위원회 공화국이다. 온갖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의 행정부처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5.18 위원회의 하나의 볼만한 성과다. 그것은 5.18과 광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제가 볼 때 최소한 그 6개의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한 볼만한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볼만한 성과가 없다는 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더 중요한 문제는 볼만한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조사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지금까지 항상 좌파의 조사가 되어왔듯이 우선 두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0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입니다.
이때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그 조사를 하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법률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위원회가 활동 중인 겁니다. 그 4가지 사안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대한민국 공군 폭격기가 250kg짜리 폭탄 4개를 달고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전투기 폭격 대기. 두 번째, 헬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20mm 발판포를 싣고 광주를 사격했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격했다라는 헬기 사격설.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딱 맞게 그 당시 미투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5.18도 성폭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5.18에서 성폭행 문제가 어떠했는가? 이 성폭행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죠. 네 번째로는 안매장 문제였습니다. 이 4가지 문제 정도를 계기로 해서 역시나 문재인 정부에서 위원회가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위원회가 조사를 종결짓는 조사 방식이 아니라 조사를 확대시키는 이번 조사위원회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무수한 과제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사 방식을 이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은 상향식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사격 명령을 내렸느냐, 누가 먼저 어떻게 해서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하게 되었느냐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성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었던 일반 공수부대원으로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자는 거죠. 그럼 그 조사가 얼마나 방대해지겠습니까? 이것을 명칭으로는 상향식 조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조사 보고서 6번의 조사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조사 방법으로서 전수조사라는 말입니다. 즉 공수부대원들 모두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헬기를 과거에는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를 조사할 때 헬기 조종사들을 조사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헬기의 무장사들 그리고 헬기의 무기를 적재하는데 관련이 되었던 병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헬기 조종사까지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상향식 방법이라고 하고 또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언제 조사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전수조사 바닥으로부터 조사를 하면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우수한 증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mm 발칸포로 사격을 해서 그 시체를 어디에다 몇십 구를 내장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일반 공수부대원으로부터 나오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첫 번째는 그 조사를 매듭 짓는 방향이 아니라 조사를 확장시키는 방향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5.18에 있어서 가해자의 악마성, 가해자로서의 악마적인 성격,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더욱 추궁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광주 시민들의 피해는 가능한 한 넓히고 또한 그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사위원회의 지난 6개월의 활동이 대단히 편파적이고 이후 최종 보고서도 또한 편파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21년도 상반기의 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러한 옥차가
20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22년 하반기까지 6개의 중간 보고서에서 거의 토씨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조사 제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 전투기 이게 키우세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아래 안 보이더라도 위에 올려 빠져주세요. 11번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 이렇게 되어 이 명칭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라고 한다면 전투기가 출격 대기한 것, 폭발물을 싣고 폭탄을 싣고 대기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위 등장하는 말이 민간인 학살 사건, 민간인 학살 안매장 사건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 북한 특수군, 저는 북한 특수군 고정관첩이 관여했을 수는 있지만 북한 특수군이 광주를 주도했다. 북한 특수군이 없었으면 광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북한 특수군 일명 광주 주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의 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6개의 보고서에서 쭉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제가 MS 워드 파일로 정리해놓은 표로 정리해놨고 그 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조사 과제의 명칭 그리고 이 조사가 된 배경이 뭐냐 무슨 배경으로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JTBC에서 손석희가 있던 당시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 조종사에 따르면은 250kg짜리 4개의 폭탄을 싣고 폭격을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이 말을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었고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는 마음을 바꿉니다. 몇 분이나 선생님? 10분이요? 지금 13분 하셨어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경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식 방법,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MK-82라고 하는 폭탄을 싣고 양쪽 날개에 2발씩 장착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까지 조사를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도 어려울 텐데 결론을 못 내면 또 다음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또 한 번 위원회를 해야 될지도 저는 묻는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조사를 위해서 전투기 폭격 대기에 대해서 무슨 결론이 나왔느냐 결국에는 흐지부지하고 넘어가요. 허무한 결론이라고 허무한 정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군사작전 즉 북한의 침략을 대비한 일반적인 작전이었는지 또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5.18을 진압하기 위한 준비였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즉 이런 이야기만 퍼뜨리고 이걸로 종결하고 마는 거예요. 긴급 동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군 사관학교 나왔고요. 저때 공군 전투기 대표기단의 전투기 대대 정보 현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에 보면
실제로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그거를 말하는 대로 광주에 폭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그거 자체는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군 전투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말하고 끝일 거예요. 갈 거예요. 1분 이내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폭도들이 그리 몰려오니까 혹시나 비행장 속으로까지 들어와서 비행기들 그냥 세워놓는 거 뭐 수압보다든지 뭐 박살내부대 뭐 돈내기 할 건데도 비행기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제가 그때 들었고요. 또 그때 그런 것은 큰 태풍이 그 비행장을 오면 비행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런 싣고 다른 비행장으로 폭풍이 안 가는 것으로 지나가는 그쪽 번제태으로 이동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아니면 국가적으로 폭탄을 싣고 광주에 뭐 어떤 이런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나쁜 놈들이 나쁘게 만들어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기도 마찬가지지만 기총사격 제목 말씀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mm 발칸포를 시민이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20mm 발칸포 사격을 한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건 도대체 누가 이야기해서 몇 번 전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사 과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공수가 시민들을 무차별 사격해달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상향식 조사라는 방법이고 그래서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이 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 하나의 증거가 전일 빌딩 문제 아닙니까? 전일 빌딩 천장과 기둥과 바닥에 있는 탄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전일 빌딩과 비슷한 빌딩에다 헬기가 직접 총을 쏴보자 M16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쏴보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 이야기가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처음에 전일 빌딩의 총탄이 문제가 될 때부터 사격을 해보자는 문제가 있었고 지난 6개의 이번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할 계획이라고. 근데 갑자기 1년 전부터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실제로 했는데 결과를 이야기 안 하는 건지 할 수 없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데 저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다음에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활동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매장이라는 말도 참 제목 자체는 안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안매장으로 6번 중에서 5번이 안매장으로 쭉 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도건 아니면 민주화운동이건 그걸 진압하는 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다면은 계속 그것은 시민들을 자극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감회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절차인데 따라서 감회장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안매장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했어요. 5번, 6개의 중간보고서에서 5번 안매장이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조사 제목을 슬며시 바꿨습니다. 맨 앞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매장, 가매장, 안매장 이 소리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폭력 문제도 새롭게 조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잘된 조사는 800억 원의 성과인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 부분은 이동욱 위원 등등에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특별히 법률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조사를 해야지 그것을 밝힐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과제의 명칭 자체가 편향성을 드러내니까 상향식 조사와 정식 조사라는 방법,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악마성을 부각하고 피해 정도와 폭이 넓고 깊다는 것을 강조하는 조사 과정, 하지만 조사 성과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한 번의 조사위원회의 발족을 예비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입니다.